딸아, 만약 네가 엄마가 한때 행복했을 거라 생각한다면 그건 네가 만들어준 아름다운 거짓말일 뿐이야. 늦가을 오후, 낡은 나무 창틀 옆에 앉아 찬 차 한 잔을 손에 들고 멀어져가는 하늘을 바라보았다. 바람이 창을 스치며 잊고 싶던 기억들이 몰아치듯 되살아났다. 나는 22살에 결혼했다. 사랑해서도 아니고 원해서도 아니었다. 그저 아버지가 말했다. 지금 안 시집 가면 술집에 팔아버릴 거다. 우리 집은 너무 가난했다. 흰쌀밥은커녕 꿈이나 공부는 사치일 뿐이었다. 어머니는 일찍 세상을 떠났고 아버지는 술에 취해 사는 사람이었다. 나는 집안의 유일한 딸, 보호해줄 사람 하나 없었다. 결혼식도 없었다. 드레스도, 꽃도, 웃음도 없었다. 아버지는 내게 아무런 말도 없이 나보다 12살 많은 남자와 술을 마시며 이렇게 말했다. 이 돈으로 술이나 사드세요. 그 말 한마디로 나는 짐처럼 팔려갔다. 낯선 집에 가방 하나 들고 들어선 순간 나는 그 사람의 아내가 되었다. 하지만 진짜 지옥은 그 이후부터였다. 결혼한 지 몇 달 지나지 않아 남편이 갓난아기를 안고 집으로 들어왔다. 그 아이는 그의 혼외 자식이었다. 내 아들이다. 엄마가 못 키운다고 하더라. 네가 대신 키워라. 그 말은 명령이었다. 아무런 양해도 미안함도 없었다. 나는 아직 너무 어렸지만 거절할 수 없었다. 그 집에서 나는 아무런 권한도 목소리도 없는 그림자 같은 존재였다. 기저귀를 갈고 밥을 해먹이고 아이를 안아 재우며 살았다. 소리 없이 살아가는 존재, 이름도 감정도 없는 그림자였다. 나는 아이를 낳지 않기로 마음먹었었다. 아이를 낳으면 이 지옥에서 도망칠 수 없을까봐. 하지만 운명은 잔인했다. 나는 임신했다. 수없이 고민했지만 병원에서 초음파를 보는 순간 마음이 바뀌었다. 이 아이는 엄마 인생의 유일한 빛이구나. 나는 딸을 낳았다. 하지만 축복 대신 손가락질을 받았다. 그 시절에는 여자아이를 낳으면 수치로 여겨졌기에 남편은 단 한 번도 딸을 안아보지 않았다. 아들이 최고라며 데려온 아들만 끔찍이도 아꼈다. 나는 그 아이를 내 자식처럼 키웠다. 정말 친자식처럼. 그 아이도 나를 엄마라 부르며 잘 따랐다. 사춘기 없이 착하고 똑똑하게 자랐다. 그런데 아이가 18살이 되던 해 친척 결혼식에서 어떤 소리를 들었는지 갑자기 집을 뒤엎고는 말했다. 나는 당신이 엄마가 아니라는 거 알고 있어요. 엄마를 찾아갈 거예요. 당신 같은 사람 엄마로 인정 못해요. 내가 키운 아이에게 그런 말을 들으니 숨이 멎는 것 같았다. 남편도 나를 탓하며 내 뺨을 때렸다. 네가 감히 내 아들을 차별해? 너 같은 여자는 이제 필요 없어. 나는 그날 딸아이를 안고 집에서 쫓겨났다. 비 오는 밤, 갈 곳도, 돈도, 가족도 없는 상태로 10살짜리 딸과 함께 거리로 나왔다. 작은 절 처마 밑에서 딸아이를 품에 안고 밤을 새웠다. 나는 아내라는 이름을 가진 적 없었고 엄마라는 이름도 빼앗겼으며 여자로서의 삶은 처음부터 없었다. 하지만 그날 밤 딸이 내 품에서 조용히 웃을 때 나는 처음으로 알았다. 나에겐 아직 살아야 할 이유가 있다고. 그 이유는 딱 하나였다. 내 딸. 모든 상처를 딛고 살아온 나는 딸아이 역시 더는 어떤 남자도 믿지 않으리라 생각했다. 나 역시 그랬다. 남자라는 존재는 결국 여자를 울리는 존재. 남편도, 아버지도, 심지어는 키워낸 아들조차도 나에게 상처만 남겼다. 하지만 어느 날 딸의 눈빛이 달라졌다. 그 눈 속엔 오랜만에 보는 따뜻한 빛이 스며 있었다. 마치 사랑이란 걸 믿어보기로 결심한 사람처럼. 엄마, 나 요즘에 이야기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 나는 조용히 밥을 내려놓고 아이의 눈을 바라보았다. 회사 근처에 고깃집이 하나 있는데 거기 알바생 오빠가 자꾸 나한테 소고기 같은 거 더 주는 거야. 처음엔 그냥 서비스인가 했는데 나중엔 내가 마음에 든다고 하더라. 속으론 조금 걱정이 됐다. 고깃집 알바라는 말 어디선가 들으면 대수롭지 않게 여길지도 모른다.
하지만 딸의 얼굴에 번지는 미소가 너무 순수해서 나는 차마 그 불안함을 입에 담지 못했다.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면 한번 알아가 보는 것도 나쁘지 않지. 딸은 마치 봄 햇살을 처음 맞이한 아이처럼 웃었다. 그 남자의 이름은 민재였다. 딸보다 3살 많고 고깃집에서 일하고 있다고 했다. 예의 바르고 조용하고 봉사활동도 꾸준히 한다고 들었다. 처음 사진을 본 건 연탄 봉사 중 찍은 사진이었다. 남노한 옷차림에 모자를 눌러쓴 채 웃으며 연탄을 들고 있는 모습. 그 웃음은 내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따뜻한 남자의 웃음이었다. 8개월쯤 지났을 무렵 딸은 민재를 집으로 데려왔다. 나는 새벽부터 일어나 딸이 좋아하는 반찬을 정성껏 만들었다. 민재는 문을 열자마자 허리 숙여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민재라고 합니다.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그 한마디에 나는 이미 마음이 풀리는 걸 느꼈다. 식사 내내 그는 나보다 먼저 젓가락을 들지 않았고 물이 떨어질까 수시로 확인하며 따뜻한 말로 분위기를 이끌었다. 그런 모습은 내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진심이라는 단어를 떠올리게 했다. 식사가 끝나고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던 중 거실에서 들려오는 두 사람의 대화. 오빠, 엄마가 오빠 많이 좋아하시는 것 같아. 나도 어머님이 참 좋으셔. 왠지 우리 엄마 같기도 해. 그 말에 손이 잠시 멈췄다. 우리 엄마 같아 라는 말. 딸 말로는 민재는 어릴 때 엄마를 여의고 아버지와 단둘이 살다가 몇 년 전 뇌졸중으로 아버지마저 떠났다고 했다. 그 아이와 나 사이엔 어쩌면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슬픔의 결이 있었는지도 모른다. 그로부터 일주일 뒤 민재에게 전화가 왔다. 어머님, 저 비록 가진 건 많지 않지만 진심으로 따님을 사랑합니다. 세상에서 처음으로 가식 없이 사랑하고 싶은 사람이 생겼어요. 결혼을 허락해 주실 수 있을까요? 나는 한참을 말없이 있었다. 그 말이 믿기지 않아 두렵고 또 믿고 싶은 마음이 뒤섞였다. 조금만 시간을 줘요. 하지만 행복은 항상 갑작스러운 불행을 데리고 온다. 2주 뒤 나는 집에서 미끄러져 넘어졌고 병원에서는 골반 골절, 수술과 최소 2개월의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고 했다. 딸아이의 결혼식이 코앞인데 나는 웨딩드레스를 입은 아이를 배웅할 수도 없었다. 그날 병원에 달려온 사람은 민재였다. 문을 열자마자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제가 왜 진작 못 왔을까요? 나는 미안함에 고개를 숙였다. 민재야, 미안하다. 결혼식까지 망쳐버렸구나. 하지만 그 아이는 고개를 저으며 단호히 말했다. 결혼은 언제든지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어머님은 단 한 분뿐이잖아요. 당연히 건강이 먼저입니다. 결혼식은 나중에 해도 돼요. 아무 걱정 마세요. 그 말에 나는 주체할 수 없이 울고 말았다. 그 후로 민재는 매일 병문안을 왔다. 직접 끓인 미역국, 내가 좋아하는 유자차, 병원 앞 편의점에서 산 꽃 한 송이까지. 그런 사람을 어찌 미워할 수 있을까? 어찌 의심할 수 있을까? 내가 이제껏 만난 그 어떤 남자보다도 사람다운 사람이었다. 어느 날 민재가 내 손을 살며시 잡으며 말했다. 어머님, 이제 저희 신혼집 정리도 끝났고 가구도 다 들어왔어요. 몸 좀 괜찮아지시면 한번 놀러 오세요. 그냥 두 분이 쉴 수 있는 집이길 바랐어요. 그 순간 내 가슴 한켠에서 뭔가 뜨거운 것이 올라왔다. 이 아이라면 정말로 우리 딸을 지켜줄 수 있을 것만 같았다. 그래, 몸이 좀만 더 나아지면 꼭 갈게. 하지만 나는 몰랐다. 그 집이 내가 평생 지켜주려 했던 딸을 가장 끔찍한 어둠 속으로 끌어당길 줄은, 그 집이 나와 딸을 절망의 끝자락으로 데려갈 줄은. 그 이야기는 다음 화에서 이어집니다. 경기도 외곽 조용한 고급 주택단지. 딸아이와 민재가 함께 꾸린 신혼집은 상상 이상이었다. 넓은 마당, 2대가량 주차 가능한 차고, 정갈하게 정리된 인테리어, 그리고 어디선가 은은하게 퍼지는 라벤더 향기까지. 엄마, 우리 집 어때? 딸은 아이처럼 들뜬 얼굴로 나를 바라보았다.
나는 잠시 말이 나오지 않았다. 그 아이가 여기까지 왔다. 고작 10살 때 한 장의 이불을 둘이 덮고 절마루에 누웠던 그 아이가 이제는 이렇게 멋진 집에서 사랑하는 사람과 살게 되다니 너무 예쁘다. 엄마가 꿈꾸던 집보다 더 따뜻하네. 우리는 새 식구처럼 저녁을 먹었다. 민재는 직접 구운 고기와 손수 만든 양송이 크림스프를 내어왔다. 그날따라 그는 유난히 밝고 행복해 보였다. 딸은 말없이 그의 옆에 앉아 눈웃음을 지으며 그를 바라보았다. 나는 그 모습만으로도 배가 불렀다. 시간이 꽤 늦어져 민재는 와인을 홀짝이며 말했다. 어머님, 오늘은 여기서 주무세요. 게스트룸 다 준비돼 있어요.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이런 좋은 날, 딸과 함께 하루를 보내고 싶었다. 내일 아침, 함께 아침을 먹고 마당을 산책하는 그런 평범하고 행복한 하루. 잠시 후, 나는 방에서 잠자리에 들었고, 딸은 설거지를 마치고 조용히 방으로 들어와 내 옆에 누웠다. 엄마, 오늘 너무 좋아. 민재 오빠가 이렇게 준비 많이 한 거. 엄마가 봐줘서 더 기뻐. 나는 딸아이 머리를 쓰다듬으며 속삭였다. 그래, 네가 행복하면 엄마는 그걸로 충분해. 밤 2시 27분. 엄마, 낮게, 그러나 분명하게 들려온 비명소리. 나는 본능적으로 눈을 떴다. 옆을 보았다. 딸이 없다. 태연아?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급히 문을 열고 복도로 나섰다. 어두운 거실, 조용한 주방, 어디에도 딸은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들렸다. 살려줘. 제발. 차가운 한기가 등을 타고 올라왔다. 나는 숨을 죽이며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다가갔다. 뒷마당 쪽, 차고와 연결된 작은 문 너머였다. 그리고 그곳에서 나는 절대 보고 싶지 않았던 장면을 목격하고 말았다. 민재가 어떤 여자 2명과 격하게 말다툼을 하고 있었다. 한 여자는 민재의 멱살을 잡고 있었고 다른 여자는 무릎을 꿇고 울고 있었다. 그 순간 나는 그들의 얼굴을 보고 숨이 멎었다. 민재 엄마, 그리고 저 여자는 동생? 딸도 내 뒤에 따라왔다. 그녀도 경악한 얼굴로 멈춰 섰다. 그 순간 민재가 우리를 보았다. 놀라기는커녕 그는 한숨을 쉬며 골프채를 내려놓고 우리 쪽으로 걸어왔다. 어머님, 태연아, 다 오해예요. 그는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다. 저 사람들 매일 저한테 찾아와 돈을 요구해요. 제가 집을 사고 결혼 준비하고 있다는 걸 알고 이제 와서 협박까지 해요. 나는 충격에 말문이 막혔다. 민재야, 그럼 왜 한 번도 내 가족 이야기를 하지 않았니?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는 어릴 때 절 버렸어요. 여동생도 아버지 돌아가신 날 보험금 문제로 싸움 났어요. 그때부터 저는 가족이 없다고 생각하며 살았어요. 그 말을 듣고 나는 뭔가 이상하다는 감정을 지우지 못했다. 그런데 그 순간 무릎 꿇고 있던 여자가 벌떡 일어나 소리쳤다. 다 거짓말이에요. 애가 아버지를 때려서 쓰러지게 만들었어요. 우리 아버지는 얘 때문에 병원에서 몇 달을 누워 있었고 우리는 그 죄 대신 징역까지 살았다고요. 그녀는 핸드백에서 뭔가를 꺼내 보여줬다. 신문 스크랩, 경찰 기록, 그리고 법원 판결문 복사본까지. 그걸 본 순간 딸의 얼굴이 새하얘졌다. 엄마, 오빠가 이런 사람이었어. 민재는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자신의 동생에게 달려들었다. 눈빛이 사람이 아니었다. 나는 즉시 딸의 손을 잡고 뛰었다. 태연아, 당장 나가. 맨발로 새벽의 차가운 바닥을 밟으며 우리는 앞문을 열고 도로까지 달려나왔다. 그리고 딸이 떨리는 손으로 경찰에 전화를 걸었다. 경찰이 도착했을 땐 민재는 이미 망연자실한 얼굴로 마당에 앉아 있었다. 경찰은 그를 현행범으로 체포했고 그 집에서 시작된 우리 악몽은 겨우 그 순간 끝이 났다. 하지만 그날 이후 딸은 2번 다시 누군가를 믿지 못하게 되었다. 나는 그렇게 또 한 번 딸의 인생을 지켜냈지만 그 대가로 우리 둘 다 너무 많은 걸 잃었다. 신혼집을 뛰쳐나온 그날 새벽, 우리는 맨발로 달려 경찰차에 몸을 실었다.
딸은 내 어깨에 얼굴을 묻고 울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내가 무슨 말을 해도 그 아이의 마음을 위로할 수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다. 그날 이후 우리는 모든 걸 정리했다. 예식장 취소, 신혼여행 취소, 연락처 변경. 그 사람과 관련된 모든 흔적을 지우는 데만 몇 주가 걸렸다. 그리고 우리는 말이 사라진 집에서 함께 살게 되었다. 딸은 하루 종일 말이 없었다. 회사도 그만두고 친구들과의 연락도 끊었다. 방 안에 틀어박혀 밤낮 없이 잠만 자거나 창밖만 바라보았다. 어느 날 문틈으로 조용히 흘러나오는 울음소리를 들었다. 나는 문을 열지 못했다. 그저 문 앞에 조용히 앉아 내 가슴이 쪼개지는 소리를 들을 뿐이었다. 그 아이는 자신을 원망했다. 왜 나는 그런 사람을 믿었을까? 왜 그렇게 쉽게 사랑에 빠졌을까? 왜 엄마까지 다치게 만들었을까? 하지만 나는 안다. 내 딸은 아무 잘못이 없었다. 누구보다 따뜻하고 순수했기에 거짓을 거짓이라 알아채지 못했을 뿐이다. 그건 죄가 아니라 그 아이의 순수함이었다. 시간은 조금씩 흘렀고 봄이 다시 왔다. 겨우내 닫혀있던 창문을 열자 따뜻한 바람이 방 안으로 들어왔다. 햇살이 딸의 책상 위를 천천히 비추기 시작했다. 그날 나는 딸에게 조심스럽게 말했다. 우리 가까운 공원이라도 같이 걸을래? 딸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아주 오랜만에 우리는 함께 밖으로 나섰다. 벚꽃이 흩날리는 길 위를 말없이 걸었다. 하지만 그 침묵조차 서로의 마음을 위로해주는 듯했다. 그날 밤 딸이 내 무릎에 머리를 올렸다. 엄마, 그날 엄마가 날 붙잡아주지 않았다면 나는 지금 이 세상에 없었을지도 몰라. 나는 말없이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 손끝에 전해지는 온기, 그 아이의 존재가 내게 다시 숨 쉴 이유를 주었다. 우리 다시 살아보자. 천천히, 아주 천천히라도 괜찮아. 엄마가 내 옆에 있을게. 끝까지 어디에도 안 가고 함께 있을게. 딸은 눈을 감고 내 품에 안겨 조용히 울었다. 그 후로도 딸은 남자와 대화하는 것조차 힘들어했다. 전화가 울리면 깜짝 놀라고 낯선 발자국 소리에도 불안해했다. 나는 그런 딸을 보며 절대 다시는 저 아이가 혼자가 되게 두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1년 반이 지났다. 딸은 조금씩, 아주 조금씩 예전의 모습을 찾아갔다. 아직 완전히 웃진 않지만 가끔 라디오에서 좋아하는 노래가 나오면 따라 부르기도 한다. 책을 읽고 요리를 하고 무엇보다도 거울을 다시 보기 시작했다. 그 아이가 다시 세상과 마주하기 위해 문을 열고 발을 내디딘다는 게 얼마나 큰 용기인지 나는 잘 안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딸의 손을 꼭 잡고 이렇게 말한다. 괜찮아. 이제 우리한테 더 나쁜 일은 없어. 우리는 함께 있으니까 이겨낼 수 있어. 그리고 나는 믿는다. 언젠가 이 아이가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상처 없이 오직 진심으로만 사랑받기를. 밤이 깊어지면 가끔 민재가 꿈에 나온다. 그 눈빛, 그 말투, 처음엔 진심이라고 믿었던 그 모든 것이 꿈속에선 칼날처럼 날카롭고 차갑다. 하지만 나는 이제 그 꿈에서 더 이상 도망치지 않는다. 나는 안다. 우리는 그 모든 어둠을 지나왔고 이제는 다시 빛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것을. 다음 화에서는 그 남자, 민재가 다시 나타난 이야기, 그리고 또 한 번이 위협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서로를 지켜냈는지를 들려드릴게요. 봄이 완연해질 무렵이었다. 하루하루 조용히, 그리고 천천히 살아가던 어느 날, 그 남자가 다시 나타났다. 아파트 초인종이 울렸다. 낯선 번호, 낯선 기척. 나는 모르는 번호라며 무시하려 했지만 문 밖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숨이 멎었다. 어머님, 저예요. 민재예요. 순간 머리가 하얘졌다. 피가 역류하는 것 같았고 손끝이 떨려 인터폰 버튼조차 누르지 못했다. 딸은 방 안에서 아무것도 모른 채 음악을 듣고 있었고 나는 현관 앞에 서서 문 너머의 침묵을 가슴으로 막아냈다. 한 번만, 단 한 번만 얘기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날 제가 뭘 했는지 기억이 안 나요. 술에 너무 취해서
경찰에서도 그냥 훈방 조치였잖아요. 그냥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만 듣고 싶어요. 나는 손에 힘을 주었다. 문고리를 쥔 손은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고 심장은 당장이라도 폭발할 것 같았다. 그 순간 딸이 방문을 열고 나왔다. 얼굴이 창백했다. 음악 소리 틈에 들려오는 목소리를 그녀도 알아차린 것이다. 엄마, 설마 그 사람.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딸은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내 경찰에 전화를 걸었다. 경찰이 오기까지의 그 15분이 1년 반 동안 쌓아온 평온을 모조리 부숴버리는 시간이 되었다. 현관 앞에서 민재는 계속 웅얼거렸다. 자신은 아무 기억도 없다고. 왜 갑자기 결혼을 취소했냐고. 자기는 진심이었다고. 다시 시작할 수는 없냐고. 나는 더는 참을 수 없었다. 문을 열고 그 앞에 섰다. 그리고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말했다. 이 시간 이후로 나는 당신에게 접근 금지 신청을 할 겁니다. 만약 내 딸의 머리카락 한 올이라도 건드리면 나는 당신을 절대로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이제 그만 가세요. 그 순간 그의 표정이 일그러졌다. 처절함과 분노 그리고 모욕감이 뒤섞인 얼굴이었다. 그는 내 어깨를 세게 밀치고 돌아섰고 계단을 내려가며 입에 담기도 힘든 욕설을 내뱉었다. 나는 손을 꽉 쥐었다. 그가 사라지고 나서야 그 손이 펴지지 않을 만큼 경직되어 있다는 걸 알았다. 그날 밤 딸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내가 따뜻한 죽을 끓여주어도 그녀는 숟가락을 들지 못했다. 나는 아무 말 없이 그녀 옆에 앉아 있었다. 우리는 말보다 더 깊은 침묵으로 서로를 감싸 안고 있었다. 그녀는 중얼거리듯 말했다. 왜 또 찾아온 걸까? 무섭다 엄마. 나 또 그때처럼 무너질까 봐 무서워. 나는 딸의 손을 잡았다. 그 손이 한겨울처럼 차가웠다. 무너지지 않아. 엄마가 여기 있잖아. 우린 지난번에도 이겨냈잖니. 이번에도 엄마가 너 지킬게. 며칠 뒤 나는 법원에 갔다. 접근금지 신청서를 제출하고 담당 경찰관과 상담했다. 경찰은 민재의 전과 기록과 과거 폭력 전력을 확인해 주었고 잘하셨습니다. 라는 말을 남겼다. 나는 혼자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며 창밖의 하늘을 올려다봤다. 잔뜩 흐린 하늘이었지만 어쩐지 이번엔 정말 끝났다는 느낌이 들었다. 시간은 또 흘렀다. 그 이후로 민재는 다시 나타나지 않았다. 하지만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다. 딸은 한동안 다시 혼잣말을 하며 잠에서 깼고 창문이 흔들리는 소리에도 몸을 움츠렸다. 나는 그럴 때마다 조용히 그녀의 방에 들어가 이불을 덮어주고 손을 잡고 말했다. 괜찮아. 엄마가 지켜보고 있어. 이젠 아무도 너를 다치게 할 수 없어. 딸은 나직이 고개를 끄덕이며 잠시 후 내 손을 꼭 잡고 잠에 들었다. 한 사람의 귀환은 또 한 번 우리를 흔들었지만 우리는 예전처럼 무너지지 않았다. 그건 우리가 함께였기 때문이다. 그 어떤 폭풍도 서로의 손을 놓지 않는 한 우리를 완전히 쓰러뜨릴 수는 없다는 걸 우리는 이번에도 배웠다. 다음 화에서는 1년 반이 상처를 딛고 딸이 처음으로 마주한 새로운 인연 그리고 그 속에서 시작된 또 다른 용기를 들려드릴게요. 시간은 가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조금씩 우리를 회복시켜준다. 1년 반이 흘렀다. 딸은 여전히 조용했지만 이제는 창밖을 자주 바라보고 식탁에 앉아 따뜻한 차를 마시기도 했다. 나는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속으로 조용히 되뇌었다. 괜찮아지고 있구나. 조금씩 아주 천천히. 그날도 평범한 오후였다. 나는 집 앞 마트에 다녀왔고 딸은 책을 읽고 있었다. 엄마, 나 다음 주부터 출근할까 해? 전에 다녔던 회사에서 다시 오라고 연락 왔어. 순간 나는 책을 덮고 고개를 들었다. 딸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생기가 감돌고 있었다. 나는 눈물이 날 뻔했다. 그 말을 꺼내기까지 이 아이는 얼마나 많은 밤을 망설였을까? 잘했어, 태연아. 엄마는 언제나 내 편이야. 딸은 조용히 웃었다. 그 미소는 한때 꺼져버린 줄 알았던 우리 집의 햇살이었다. 출근 첫날, 딸은 깔끔하게 다림질된 셔츠를 입고 거울 앞에 서서 머리를 묶었다.
그 모습을 보며 나는 속으로 수없이 되뇌었다. 오늘 부디 아무 일도 없기를, 좋은 하루가 되기를, 그리고 무엇보다 이 아이의 마음이 조금 더 편안해지기를. 몇 주 후 딸은 어느 날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엄마, 회사에 새로 들어온 분이 있는데 그 사람이랑 점심을 몇 번 같이 먹었어. 나는 놀라지 않은 척 차분하게 물었다. 어떤 분이야? 되게 조용하고 무뚝뚝해 보여. 근데 이상하게 말할 땐 따뜻한 사람이야. 말수는 적은데 내 얘기를 잘 들어줘. 딸은 그런 그 사람을 마음이 느껴지는 사람이라고 표현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잠시 숨을 멈췄다. 그 아이가 누군가의 말이 아닌 마음을 느낄 수 있게 되었다는 건 정말로 큰 변화였다. 그 남자의 이름은 지훈이었다. 34, 기획팀 소속. 회사에서도 조용하고 말없이 일만 하는 사람으로 유명했다고 했다. 딸과는 처음엔 같은 팀도 아니었지만 우연히 복사기 앞에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고 점점 점심시간에 같이 밥을 먹게 되었다고 했다. 엄마, 이상하게 그 사람이랑 있으면 편안해. 아무 말 안 해도 불편하지 않고 내가 웃는 걸 그냥 가만히 지켜봐주는 사람 같다. 나는 그 말에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다. 그건 어쩌면 사랑보다 더 필요한 것, 바로 존중이었다. 어느 날 지훈이 우리 집 앞까지 딸을 바래다주고 갔다. 나는 창문 너머로 그 남자를 처음 봤다. 검정 셔츠에 청바지, 그리고 서툰 손짓으로 딸에게 인사를 건네는 모습. 그 짧은 장면에서 나는 위험이 아닌 조심스러움을 느꼈다. 그는 조심스럽게, 아주 천천히 딸의 마음에 다가오고 있었다. 시간이 흘러 딸은 지훈에게 우리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민재와의 과거, 그날 밤의 비명, 그리고 아직도 남아있는 상처. 나는 걱정스러웠다. 그 남자가 그 이야기를 듣고 딸에게 등을 돌릴까봐. 하지만 지훈은 말했다고 한다. 힘든 일이 있었구나. 하지만 나는 너를 있는 그대로 보고 있어. 상처까지 포함해서 지금의 너니까. 그 말을 들은 딸은 집에 와서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하다가 조용히 내 무릎에 얼굴을 묻고 울었다. 엄마, 나 다시 누군가를 믿어봐도 될까? 나는 아무 말 없이 그 아이의 등을 천천히 쓰다듬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그 남자에게 처음으로 인사를 건넸다. 잘 부탁해요. 제 아이를 있는 그대로 안아주세요. 우리의 삶은 완벽하게 돌아오지 않았다. 아직도 꿈에서 비명을 지르기도 하고 밤에 창문을 꼭 닫아야만 안심이 되기도 한다. 하지만 이제 그 아이의 옆에는 진심으로 웃는 누군가가 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우리의 삶은 조금씩 다시 빛나기 시작했다. 다음 화에서는 지훈과 태연이 함께한 첫 여행, 그 안에서 마주한 두려움과 용기, 그리고 다시 살아난 사랑에 대해 이야기해드릴게요. 사람의 마음은 어떤 말보다, 어떤 약보다 공기와 햇살과 바람 속에서 조금씩 다시 살아난다. 태연이는 지훈과 함께 첫 여행을 가기로 했다. 정확히 말하면 그녀는 아직도 망설이고 있었고 지훈은 그저 언제든지 괜찮아, 네가 편할 때 라고 말해주었다. 여행지는 강릉이었다. 바다와 가까운 작은 민박집, 한적한 골목과 나무 냄새, 그리고 봄바람에 흔들리는 커튼. 버스에서 내려 민박집까지 걷는 동안 태연이는 몇 번이나 숨을 깊이 들이쉬었다. 그 공기 안에 묘하게 낯선 떨림이 섞여 있었기 때문이다. 여기 조용하네. 응, 조용해서 좋다. 지훈은 내내 그녀의 걸음에 맞췄고 앞서거나 무리하게 손을 잡지도 않았다. 그저 옆에 있는 존재, 그 존재만으로도 태연이는 위로를 받았다. 해가 지고 작은 숙소에서 둘은 나란히 앉아 컵라면을 나눠 먹으며 이야기했다. 지훈은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다. 그 대신 태연이가 말하지 않아도 마음을 읽으려 애썼다. 그날 밤 태연이는 혼자 욕실 거울 앞에 섰다. 거울 속의 자신은 아직 어딘가에서 도망치듯 서 있었고 그 눈동자 속엔 아직 남아있는 공포가 살짝 비쳤다. 갑자기 문득 그날 밤의 비명이 떠올랐다. 문틈 사이로 보이던 피, 주먹질 소리,
그리고 골프채를 든 남자의 그림자. 그 순간 태연이는 몸을 움츠리며 벽에 등을 기대고 앉았다. 숨이 가빠졌고 손이 차가워졌다. 문이 살짝 열리고 지훈이 조심스럽게 들어왔다. 괜찮아? 미안해. 나 그냥 갑자기. 지훈은 다가오지 않았다. 그저 문 근처에 앉아 그녀를 바라봤다. 그리고 말했다. 괜찮아. 울어도 돼. 말 안 해도 괜찮아. 여기 있으니까. 도망치지 않을게. 그 말에 태연이는 처음으로 그 사람 앞에서 무너져도 괜찮다는 감정을 느꼈다. 그래서 그녀는 아주 천천히, 조용히 지훈에게 다가가 그의 어깨에 기대었다. 고마워. 나 아직 완전하진 않지만 너랑 있으면 조금씩 나로 돌아가는 것 같아. 지훈은 아무 말 없이 그녀의 어깨 위에 가볍게 손을 올렸다. 다음 날 새벽, 태연이는 창문 밖에서 들려오는 갈매기 소리에 잠에서 깼다. 민박집 너머로 바다가 보였다. 그녀는 조용히 문을 열고 마당으로 나왔다. 파란 하늘 아래 햇살이 부서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 지훈이 뒤에서 걸어 나왔다. 잠 못 잤어? 응. 근데 지금은 괜찮아. 그녀는 지훈을 바라보며 말했다. 처음이야. 누군가와 함께 있는 게 무섭지 않은 아침은. 지훈은 아무 말 없이 웃었다. 그 웃음은 태연이 처음 민재에게 속았던 웃음과는 달랐다. 그건 조용히 마음을 열게 만드는 따뜻한 진심이었다. 그녀는 천천히 그의 손을 잡았다. 지훈은 놀라지도 않았고 더 꽉 쥐지도 않았다. 그저 그대로 부드럽게 손을 맞잡았다. 그날의 아침은 그녀의 마음속에서 새로운 시작이었다. 다시 사랑할 준비가 되었다는 뜻은 아니지만 더 이상 도망치지 않겠다는 그녀 나름의 용기였다. 그리고 나는 멀리서 딸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저 아이는 지금 혼자 일어섰고 혼자 문을 열었고 이제는 누군가와 함께 걷고 있다. 엄마로서 그보다 더 바랄 수는 없다. 다음 화에서는 태연이가 지훈과 함께한 또 다른 계절, 그리고 그녀가 처음으로 말한 사랑해 라는 단어의 무게에 대해 이야기해드릴게요. 용서는 있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나를 괴롭히게 두지 않는 것이다. 가끔 태연이는 자다가 울면서 깼다. 그럴 때마다 나는 물 한 컵을 건네며 조용히 말했다. 괜찮아, 곰이야. 이제 끝났어. 하지만 사실 그녀도 나도 알고 있었다. 그건 끝난 것이 아니라 아직도 마음 어딘가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는 고통이라는 것을. 지훈과 함께한 여행 이후 태연이는 조금 더 안정되어 보였다. 밥도 잘 먹고 잠도 비교적 잘 자게 되었고 가끔은 나를 위해 저녁을 준비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날의 기억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어느 날 태연이는 내게 물었다. 엄마, 정말 사람은 변할 수 있을까?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왜냐하면 나는 사람이 변한다는 걸 믿고 싶으면서도 변하지 않았던 사람들을 너무 많이 봐왔기 때문이다. 그 사람이 다시 연락하면 어떡하지? 그럼 엄마랑 같이 경찰서 가자. 그날 밤 태연이는 혼자 일기장을 꺼냈다. 그리고 펜을 들어 민재의 이름을 써보았다. 그리고 밑에 천천히 적었다. 나는 너를 미워했다. 너에게 속았고 배신당했고 부서졌다. 하지만 이제는 너를 미워하지 않기로 한다. 왜냐하면 그 감정조차 더 이상 네가 가져갈 가치가 없기 때문이다. 그녀는 일기를 다 쓰고 나서 그 페이지를 찢어 촛불 위에 태웠다. 엄마, 나 그 사람 용서할래. 그 말을 들었을 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분노가 먼저 올라왔다. 왜 용서해? 네가 얼마나 다쳤는데. 하지만 딸의 눈을 보자. 그건 그 사람을 위한 용서가 아니라 자신을 위한 해방이라는 걸 알게 되었다. 엄마, 나 그 사람 생각할 때마다 몸이 떨리고 숨이 막히고 미워서 견딜 수가 없었어. 근데 그런 내 모습이 더 이상 싫어졌어. 그 사람은 벌을 받았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 하지만 나는 이제 그 사람에게서 완전히 벗어나고 싶어. 그게 용서야. 나는 그 말을 듣고 딸의 손을 꼭 잡았다.
그리고 속으로 말했다. 잘했다. 정말 잘했다. 사람들은 말한다. 용서는 너그러운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지만 나는 생각한다. 용서는 상처받은 사람이 자기 자신을 위해 내리는 가장 용기 있는 결정이라고. 태연이는 그걸 해낸 것이다. 그 후 우리는 함께 그 사람의 흔적이 남은 사진들, 물건들 모두 모아서 버렸다. 더 이상 눈에 보이는 것도 마음속에서도 그 사람은 존재하지 않게 하기로 했다. 지훈도 말없이 도와줬다. 어느 순간 태연이는 웃으며 말했다. 지훈 오빠는 참 이상한 사람이야. 왜? 아무 말도 안 하면서 언제나 내 옆에 있어. 그 말에 지훈은 웃으며 이렇게 대답했다. 네가 웃으면 그게 내 하루의 전부야. 이제 태연이는 밤에 울지 않는다. 이따금 그날의 꿈을 꾸더라도 그녀는 그 꿈에서 도망치지 않고 마주한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스스로에게 말한다. 나는 살아남았어. 나는 괜찮아질 거야. 나 역시 그 아이를 보며 배운다. 사람은 어떤 고통도 견뎌내고 어떤 어둠 속에서도 다시 빛을 찾을 수 있다는 걸. 그리고 무엇보다 용서는 결코 약함이 아니라는 걸. 그건 다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나 자신을 되돌려주는 위대한 선택이다. 다음 화에서는 태연이가 드디어 지훈과 함께 작은 미래를 이야기하는 장면을 담을게요. 그녀가 다시 행복이라는 단어를 입에 올릴 수 있게 되기까지 어떤 용기가 있었는지 천천히 들려드리겠습니다. 모든 게 좋아지고 있는 것 같았다. 태연은 더 이상 한밤중에 악몽에 깨지 않았다. 뒤에서 발소리가 들려도 움츠리지 않았고 조금씩 웃는 날이 많아졌다. 지훈은 그런 태연 곁을 조용히 지켜주었다. 우리 결혼할까? 지훈은 가랑비가 내리는 어느 오후에 말했다. 태연은 조용히 고개를 떨구었다. 드레스도 필요 없어. 하객도 없어도 돼. 그냥 우리 둘. 그리고 어머님. 조용한 곳에서 손만 꼭 잡고 있으면 돼. 태연은 작게 웃었다. 예전엔 화려한 결혼식을 꿈꿨어. 근데 지금은 진심으로 곁에 남아줄 사람 하나면 돼. 내가 그 사람이야. 지훈은 망설임 없이 말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작은 결혼식을 준비했다. 정말로 드레스도 하객도 예식장도 없이 외곽의 작은 정원, 울타리 옆 들꽃 몇 송이,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리본을 묶어주는 어머니. 우리 딸 너무 예쁘다. 어머니는 눈물을 흘렸다. 엄마, 난 흰 드레스 없어도 괜찮아. 믿을 수 있는 사람과 평범한 내일만 있으면 돼. 지훈이 다가왔다. 하얀 셔츠에 소박한 자켓, 해바라기 한 다발. 태연아, 이제부터 내가 네가 돌아올 때마다 켜진 현관불이 될게. 비바람에도 무너지지 않는 지붕이 되어줄게. 웨딩드레스는 없지만 푸른 하늘을 줄게. 태연은 고개를 끄덕였고 두 눈에 눈물이 맺혔다. 결혼식 후 그들은 바닷가 근처 작은 집에서 함께 살았다. 태연은 정원을 가꾸고 지훈은 온라인 강의를 했다. 매일 저녁 두 사람은 같은 부엌에서 요리를 하고 같은 침대에서 잠이 들었다. 태연은 생각했다. 이건 삶이 나에게 주는 보상이야. 하지만 어떤 선물은 너무 늦게 도착하기도 한다. 어느 날 지훈은 머리가 아프다고 했다. 컴퓨터를 너무 오래 봐서 그런가 봐. 그는 웃으며 말했다. 태연은 생강차를 끓여주며 쉬라고 했지만 그날 밤 그는 피를 토했고 다음 날 아침 욕실 앞에서 쓰러졌다. 병원, 응급실, 진단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말기 뇌종양, 수술도 불가능, 시간도 많지 않았다. 안 돼, 안 돼. 우린 아직 같이 제주도도 못 갔는데. 지훈은 손을 꼭 잡았다. 미안해, 태연아. 사실 말하려 했는데 조금만 더 이렇게 살아보고 싶었어. 그 후로는 하루하루가 이별을 준비하는 시간이었다. 태연은 울지 않았다. 그저 그의 곁에 있었다. 오늘을 마지막인 듯 모든 말을, 모든 미소를 마음에 새기며 조금만 더 버텨줘. 아직 사랑해라는 말 몇 번 못했잖아. 지훈은 조용히 말했다. 딱 지금 이 순간이면 충분해. 그날 하늘은 말도 안 되게 맑았다.
지훈의 손이 식어가자 태연은 조용히 이마에 입을 맞췄다. 그의 숨이 끊긴 후에도 그녀는 손을 놓지 않았다. 말도 눈물도 없이 그녀는 한없이 앉아 있었다. 창문 너머로 바닷바람이 불어왔고 어디선가 그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사랑해, 태연아. 어디에 있든 늘. 그 후로 사람들은 매일 아침 바닷가에 앉아 수첩을 들고 조용히 글을 쓰는 여자를 보게 되었다. 그녀는 웃지도 울지도 않았다. 그저 조용히 페이지를 넘기며 존재하지 않는 사람에게 편지를 썼다. 지훈이 떠난 지 1년이 지났지만 바닷가의 그 집은 그대로였다. 웨딩드레스 없이 찍은 결혼사진은 여전히 나무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고 아침마다 창문은 여전히 바람을 맞이하고 있었다. 그리고 마루 앞 흔들의자에는 태연이 앉아 있었다. 따뜻한 차 한 잔, 일기장, 얇은 담요와 함께 그녀의 머리는 더 길어졌고 조용히 뒤로 묶여 있었다. 눈가에는 더 이상 부은 자국이 없었지만 그 시선 속에는 어딘가 공허하고도 다정한 평온함이 담겨 있었다. 마치 폭풍을 지나온 사람만이 지닌 무게처럼. 딸아, 서울로 다시 돌아갈 생각은 없는 거니? 엄마는 찾아올 때마다 물었다. 태연은 조용히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지훈 오빠가 살던 이 집에 있으면 아직도 그의 웃음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태연은 슬픔을 외면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것에 잠식되도록 허락하지도 않았다. 매일 아침 정원을 가꾸고 아침을 만들고 재즈 음악을 틀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수업을 시작했다. 그녀의 학생들은 팬데믹 이후 우울증을 겪는 아이들이거나 상실을 겪고 대화를 다시 배워야 하는 어른들이었다. 선생님은 특별한 사람이에요. 한 학생이 그렇게 썼다. 태연은 이렇게 답했다. 내가 널 치유한 게 아니야. 난 그냥 옆에서 네가 스스로 치유되는 걸 지켜본 것뿐이야. 어느 날 큰 폭풍이 찾아왔다. 현관 지붕이 날아가고 정원의 능소화가 뿌리째 뽑혔다. 이웃들이 달려와 지붕을 고쳐주고 나무를 다시 심어주었다. 한 할아버지가 말했다. 이 아가씨, 여리면서도 참 강하구먼. 큰일 겪었나 봐. 태연은 아무 말 없이 고개만 숙였다. 사람들이 돌아간 뒤 그녀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나는 하늘을 잃었지만 그래도 이 작은 땅 위에선 다시 살아갈 수 있어. 지훈의 기일이 되던 날 그녀는 정성껏 케이크를 만들고 차를 우려내고 들꽃을 준비해 사진 앞에 놓았다. 오빠, 있잖아. 나 요즘 다시 사랑하게 된 것 같아. 누굴 새로 만난 건 아니야. 예전에 내가 버렸던 나 자신을 다시 사랑하게 된 거야. 바람이 불어 일기장의 페이지를 넘겼다. 하나의 페이지가 멈춘 곳엔 지훈이 남긴 글이 적혀 있었다. 만약 내가 내 곁에 없게 되는 날이 오더라도 부디 멈추지 말고 사라져. 너의 마음을 닫지 말아줘. 내가 가장 바라는 건 네가 다시 웃으며 걸어가는 모습을 하늘에서라도 지켜보는 거야. 그해 봄, 태연은 집에서 수업을 열기로 결심했다. 단순한 지식이 아닌 마음을 나누는 수업이었다. 작은 집엔 아이들의 웃음소리, 고등학생들이 치는 기타 소리, 그리고 어머니가 내려준 미역국 끓는 소리가 함께했다. 이 집에 다녀간 사람들은 말했다. 이곳은 그냥 집이 아니라 치유의 집이에요. 어느 날 밤, 태연은 침대에 누워 파도 소리를 들었다. 꿈속에서 지훈이 나타났다. 흰 셔츠를 입고 꽃밭 한가운데 서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이제 정말 강해졌구나. 태연아, 너무 잘 버텨줘서 고마워. 그녀는 달려가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새벽 일찍 일어나 바닷가로 향했다. 따뜻한 빵과 새 일기장을 챙겼다. 그녀는 첫 페이지에 이렇게 적었다. 한때 나는 누군가를 잃으면 더는 살아갈 수 없다고 믿었다. 하지만 살아냈다. 시간이 치유한 게 아니라 고통을 빛으로 바꾸는 법을 배웠기 때문이다. 일기장을 덮고 태연은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았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다. 그리고 마침내 평온한 계절이 그녀의 삶에 도착한 것이었다. 이 뜻깊은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매일 밤 이야기 하나 채널을 구독하시면
삶 속에 더 많은 의미와 따뜻한 이야기들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